여론조사 두 분을 모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훑어보고, 우선 이게 연말연시에 방송 3사하고 주요 매체들이 다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요거는 중앙일보 거예요. 한 10% 정도 아직. 그리고 동아일보 거 한 10% 가까이 나죠. 그 다음에 JTBC, 이것도 한 10% 가까이 나죠. MBC, 이것도 한 10% 정도 나죠. 그 다음에 KBS, 여기는 한 12% 납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조사한 거의 모든 전화면접 조사가 대체로 10% 정도 격차가 지금 나고 있고, SBS도,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 리얼미터 조사를, 이게 월 화요일 1월 3일 4일 조사한 거죠. 가장 최신이네. 가장 최근이었고 불과 2개월 전만 해도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뭐 20대, 30대 모두 오차범위 안팎으로 윤석열 후보한테 뒤처져 있었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3위로 랭크가 됐고 이재명 후보는 이제 30대는 물론이고 20대도 앞서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조사에서는 이제 5세 단위로 끊어서 이제 한번 분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20대는 이재명, 안철수, 윤석열 순이고, 이재명과 안철수 각축전인데, 3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 있으면서 윤석열이 2등이고 안철수가 3등. 30대는 안철수 대표의 지난 대선을 봤잖아. 네. 20대는 지난 대선을 유권자라서 못 본 세대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세대에서 여론조사를 이렇게 한 거예요. 아주 잘했어요. 구분해가지고. 잘했습니까? 네. 박시영 대표가 계속 주장했던 게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를 다 묶으면 안 된다. 정의당으로 해. 국민의당으로 해. 국민의힘으로 해. 다 포함되어 있다. 이걸 구분해 본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정권 재창출이 더 높아요. 리얼미터에서조차. 지금 여타 인물 정당 정권 교체 28%, 예. 국민의힘 정권 교체보다도 오차범위 살짝 높잖아요. 주식시장에서도 지금 홍준표, 안철수 테마주가 오늘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제3의 인물을 지금 찾는 보수가 지금 완전히 분열되어 있는 거죠. 후보 교체를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안철수 띄우기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보수 언론들이.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지금 그러니까 계속 오르고 있어요. 10% 넘어가고 있어. 예, KBS 오늘 지금 방금 발표된 조사에서도 이재명 39.1, 윤석열 26.0, 근데 안철수 10.6. 대략 한 10%를 지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한 15% 가까이는 가지 않을까. 15%를 넘어가면 안철수 후보도 완주의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렇지. 왜냐하면 선거비용 다 보전받으니까. 선거비도 보전받고. 지방선거도 있고. 대선은 선거비 보전받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끝까지 가서 다음을 도모할 수 있거든. 당을 보존하고. 네. 국민의힘이 저러다가 선거 2등으로 치면 와야 된다. 그럼 자기가 나머지 판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지. 그렇죠. 이번 선거는 공교롭게 대선 직후에 바로 지방선거가 열린다는 걸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넣어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준석 대표의 움직임도 대선 이후까지도 염두에 둔 행동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렇지. 네. 윤석열 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단순히 김종인과 뜻이 안 맞아서 내쳤다. 윤석열 후보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혼자는. 근데 그 주변에 정치를 오래 한 측근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만약에 대선을 친다면 같이 쓸려 내려가 죽을 것이냐. 아니면 적어도 당은 장악하고 내가 여기 살아남을 수 있게 구조를 짜야 되느냐. 응? 그래서 이준석이 눈에 가시거린 거예요. 그렇지. 적어도 당은 장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 윤석열 후보도 대선 패배한다고 해서 정계 은퇴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속에서 지금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 이야기고 또 제 얘기를 또 해볼게요. 네, 하세요. 들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정치권은 인구 통계학적으로 볼 때 우세종이 관종이에요. 관종은 전파력이 무척 강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있으면 더욱더 관종이 돼요. 안 그러면 보이지도 않거든. 오미크론이라고 봐야지. 전파력이 어마어마해. 그 중에서 탑 클래스들이 있어요. 이번에 국내인 선대위를 보면서 어머 탑 클래스 다 모였네. 내가
어머, 경진대회 하는구나, 저기. 저 오래 못 가겠다. 분야별로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수정, 신지혜, 김민전, 이런 분들 특정 분야의 선수들인데 다 짧은 시간에 실력 다 발휘했잖아. 그리고 김병준, 김한길, 이런 분들 다 둘째가라면 서러운 분들이거든요. 단기간 내에 다 업적을 남기고 가셨잖아. 그 탑 클래스들 중에서 극강의 두 명이 있어요. 한 분이 김종인이라는 분이고 또 한 분이 이준석이라는 분이에요. 둘이 얘기하면 통할까요? 이준석 대표가 됐을 때 진보 진영에서도 뭐 젊은 리더십 민주당 위기다고 했을 때 저는 속으로 대선에서 큰 역할을 하실 분이니까 잘 모셔야 한다. 그래서 나랑 박시영 대표는 좋아했어. 좋아했죠. 네. 큰일 날 거다. 김종인 위원장도 이제 킹메이커라고 막 언론에서 띄우고 이 윤석열 선대위 합류하면 큰일이라고 할 때 저는 불안했어요. 합류 안 할까 봐. 그리고 이제 김종인과 윤석열 관종류 인류들이 모인 중에서도 극강 한 분하고 그다음에 정치 스투피드거든요. 서로 쓰는 언어가 완전히 달라요. 아무리 많이 만나서 밥을 먹어도 서로 통역이 안 돼요. 김종인 위원장은 말하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출근하시는 거 아니야. 사무실에 출근하셔서 할 일이 없어요. 굳이 오늘 안 나가도 되잖아요, 사무실에. 광화문에 사무실이 있는데 당분간 기자들이 거기서 계속 뻗치기 하겠죠.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 너무 재밌거든요. 한 분은 사무실에 있으면 기자들이 찾아간다는 것이고 네. 한 분은 방송국에 직접 찾아간다는 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선거에 있어서 지지율을 좀 올려주기는 어려워도 지지율 떨어뜨리는 건 정말 쉽고 한순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고 지금 전망들을 하고 있는 거고 안철수, 홍준표 이런 분들한테 지금 시야가 지금 모여지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여론조사에서는 지표가 중요한 게 세 가지이거든요. 지지도, 당선 가능성, 호감도 세 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지금 총체적 위기는 분명합니다. 네, 오늘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그 쇄신 발표를 보면서 느낀 것은 그래도 대중이 질타하는 내용에 대해서 뭔가 조금 받아들이려고 하고 인정하려고 하는 자세는 약간 기존과 조금 달라진 느낌이 최근의 들었어요. 기자회견 중에 제일 잘했어요. 제일 잘했어요. 기존의 선대위가 최악이었다면 조금 개선되는 느낌으로 바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전 대표께서 얘기했듯이 방심을 해서는 안 된다. 본인이 시작한 건 아닌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면 차라리 정말로 다 쳐내고 자기 편만 가지고 하겠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나아요. 그러면 실제. 그게 나은 거죠. 남의 손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걸 받아들인 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만 자기가 총괄이야 사실상 이제는. 그런 능력이 되느냐. 그런 능력은 난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지만 제가 만약에 조언을 해줘도 그렇게 똑같이 조언을 해줬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네. 페북에 제가 썼지만 자고로 쿠데타는 강경 진압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그거 만약에 김종인 말대로 끌려갔으면 네. 그거는 정말 윤석열을 좋아했던 일부 사람들도 그거는 참기 어렵죠. 그 정도 수모를 겪고 어떻게? 지금 지지율이 많게는 뭐 한 10%포인트 안팎, 적게는 5%포인트 안팎 지금 벌어져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한 두 달 전에 지금보다는 10%포인트 아래였다가 두 달 동안에 쭉 10%포인트를 꾸준히 많이 올랐죠. 하는데 사실 오래 걸렸어요. 두 달 걸린 거거든 10% 올리는데. 네, 잃어버린 지지율 한 5%, 10%를 만회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지금 안철수 후보가 없으면은 또 모르겠는데 안철수 네. 후보가 지금 지지율을 제법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안철수 후보도 전략상 이재명 후보하고 자기하고 싸움이다. 이렇게 안철수가 대안이다라는 걸 자꾸 만들어줘야 안철수 지지율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60대 이상 이런 어르신들 공략을 적극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겠죠. 후보 교체론을 벌써 띄우기 시작한 거거든요. 오늘도 11시에 기자회견 전에 후보 사퇴 말할 거다고 하는 찌라시 한번 싹 돌았거든. 일부러 띄우는 거예요. 보수 쪽의 코아들이 간을 보기 시작했다. 윤석열은 이 보수의 코아에서 보기에도 당선 유무를 떠나서 굉장히 골치 아픈 후보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왜냐? 말을 안 듣거든. 보수 코아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건 당선 가능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이익을 쉐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자기들하고. 여기는 이권 동맹 아니야, 원래. 이익을 쉐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윤석열은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간보기 시작했어요. 교체를 절대 할 수 없죠.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가족 전체 우리가 운명이 걸려있는. 그 후보 2명을 지켜야 돼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극우 강경 보수 세력들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이준석과 홍준표를 배신자로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 후보 교체 여론이 나오면 당이 두 동강 완전 쫙 쪼개지는 것이지 그게 무슨 홍준표 쪽으로 싹 쏠린다?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철수도 굉장히 사활적으로 덤빌 거고 지금 국면에서. 그 다음엔 2030 중에서 이준석을 그래도 기대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데 2층이 어떻게 반응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변수로 남아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저쪽에 특히 이제, 공작. 뭐 그렇죠, 네거티브. 네, 준비된 공작이 뭐가 있느냐. 만들어내겠죠. 아니면 말고식으로 계속 따질 겁니다. 만들어내겠지. 지금까지 다 실패했는데, 그 파괴력이 저는 세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뭘 꺼내놔도,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 강도가 너무 물렁물렁해졌어요. 저 사람으로 되나? 하는 불안감이 강해져가지고, 우리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 공작에 대해서 공감하고 분노하는 거거든? 남의 일이 되는 거야, 그럼 점점. 보수층들이 말을 못 꺼내죠, 지금. 밖에서. 대선 얘기를 안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됐을 때, 전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아유, 너무. 사악한 사람이 아주. 그때 윤석열 후보 같은 사람은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진보 진영에서. 그렇게 말했던 것은 윤석열이라는 존재를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무서운 걸 틀렸다고 말한 거거든요. 윤석열 후보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고 두려운 게 많은 사람이에요. 두려운 게 많아서 기가 얇아요. 누구한테? 자기한테 달콤한 말. 자기 두려움을 없애줄 말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만 들어요. 나머지는 개무시. 선택지 중에서 자기한테 좋은 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극우 유튜브만 보는 거야. 윤석열이 쓰고 있는 워딩의 거의 대부분은 극우 유튜브가 쓰는 워딩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대선에서 뽀록나게 돼 있거든. 아주 편협한 세계관이 대선 온갖 세상의 일들 다 물어보는 판이거든요. 거기서 뽀록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당대표가 되기 전에 이제 꼰대 정당의 이미지가 있을 때 대략 한 25% 정도 유지하고 있었고 40% 가까이 지지 올랐다가 지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이제 형국인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대략 한 25에서 30 그 정도에서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고 안철수 후보는 한 15%. 그러니까 이게 단일화되기가 조금 애매한 지지율 구성이거든요. 이제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득표했던 41% 거의 근접해 있고 보수 쪽에서는 윤석열 대 안철수 대결 구도에 이제 포커싱이 맞춰져가지고 두 분을 사실 경쟁을 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갈등 요인이 유발될 수도 있고 단일화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철수 지지층을 우리가 분석을 해봤잖아요. 안철수 지지층에서 윤석열, 이재명 단일화했을 때 양쪽으로 딱 쪼개지거든요. 그 얘기는 윤석열한테 실망해서 안철수한테 가 있는 사람들은 양자 대결을 했을 때 윤석열한테 안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은 산술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지금 이합집산한다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본질은 이 위기도 윤석열 본인한테부터 초래된 위기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 본인이라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게 동정론입니다. 저렇게까지 당하고 안 됐다. 저 큰 덩치가. 다이어트를 한 10kg 다이어트 하면 동병대 바쁠까요? 그 동정론에 기대면 지금보다 지지율은 올라가요. 아니,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의도하지 않게 불쌍해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윤석열 후보를 내가 2달 동안 유심히 관찰했는데 저녁에 술 먹어. 저녁에 술 먹는다고. 연합뉴스TV에서 마크맨 나와가지고 그 얘기 했잖아. 새해부터는 술 먹지 않기로 스스로 선언해가지고 숙소에 찾아가 봤더니 와인을 몇 병이나 숨겨놓고 있더라. 대구 일정을 마치고 나서는 윤 후보의 방 안에서 와인이 여러 병 또 발견이 돼서 선대위 관계자가 그걸 압수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해진 일정이 낮에 돌잖아. 그리고 돌아오잖아. 그러면 이제 그날 정리하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 읽어보고 그래야 된단 말이야. 윤석열 후보는 술 마셔요. 그것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고생한 사람들 말고 귀에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분 좋잖아. 왜냐면 본인은 이미 이겼거든. 처음에 후보가 확정되면서 쏟아진 여론조사에 의해서 본인은 이미 이겼어요.
마인드가.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독약 효과를 줬거든. 저녁에 이미 왕의 기분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스투피드인데 공부를 안 해. 지금까지는 그랬어. 불쌍해 보이는 거, 또 하나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요 두 가지를 2달 동안 하면 그나마 효과를 볼까? 그게 바로 이제 언더독 효과죠. 동정론에 네. 이제 기반한 캠페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모습은 사실 없었고. 전혀 없었지. 그러니까 선대위를 다시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준석 대표한테 혹은 홍준표 전 대표한테 가서 문전박대를 당해도 당연하지. 예, 가서 이제 이런 모습을 한 번도 저희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문 안 열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거 네. 해야지. 홍준표 후보는 계속 도망 다니겠는데. 지금은 이제 위기의식을 내가 기자회견 보면서, 처음으로 느꼈구나. 아까 말씀하신 부산 코드, 네. 그거는 약간 통할 가능성이 있는 게, 있죠. 이게 선대위를 어쨌든 단촐하게 꾸린다, 뭐 이런 것들이 좀 하나씩 좀 쌓이면, 네. 그렇게 보여질 수도 그렇지. 있어요. 혼자서 저 고생하는구나. 근데 거기서 이미 떠난 보수 쪽의 또 코아들이 저 안 돼. 언론이 나가지고 안철수를 막 띄우려고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긋났지. 실제 띄워줄 때 잘했어야 되거든. 초대 한번 해보세요. 다스베이더 나오는데 자세히 알려줄 수 있는데. 네. 한번 나오세요. 자, 이제 갈 때가 됐나? 네. 네. 자, 그럼 가주세요. 네. 2달 후에 대선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관종 경진대회가 1차 끝났다. 자, 2라운드는 어떻게 될지 지켜봅시다.